네, 오늘 제가 전망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해운시장 시황과 이슈 전망입니다. 어, 먼저 해운시장 전망하기에 앞서서 이제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황 전망과 이슈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협력 강화를 하자라고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이 이제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준비, 즉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불확실성이 클 때 자산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환경 규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탈탄소와 디지털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 경제, 정치 변동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불확실 정도를 낮고 높은 부분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보통 돈에 관련되는데 돈 말고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투자도 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선 시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작년 연말 저희가 11월 달에 예측을 했던 그 전망치인데요.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금 1월 첫째 주 SCFI 발표가 1000포인트를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 썰이고 중국한테는 춘절인데 그 전에 이제 휴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미리내기 물량들이 좀 많아서 지금은 조금 운임이 회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대만큼 안 됐고 춘절이 꽤 길기 때문에 1분기 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지금 아까 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님께서 이제 설명도 주셨지만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왜냐하면 컨테이너 유통량은 세계 경제의 어떤 사이즈, GDP 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지금 석학들 중에 다소 낙관적인 전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클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서 구조적 침체기가 시작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해외 쪽으로 보면 이제 경제가 좀 소프트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 상출 효과, 그러니까 GDP의 성수 효과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동량 부분은 좀 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상기해 보시면 대대적인 선복 감축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 있고 그래서 코로나 물동량 감소 시기에도 임을 선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 시장의 어떤 운임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화물선 시장입니다. 왼쪽이 이제 그 FFA 그러니까 운임 선독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선물처럼 일일 청산을 하고 있고 청산에 필요한 미래 운임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금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전망치를 보면 이제 올해 BDI를 전망한 건데 작년 3월 달에 한 1800 받다가 결국 9월, 12월 달에는 1200, 1300 정도로 이렇게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당시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해 전망도 좀 달리 봤고요. 또 지금 보시는 거에 오른쪽에 보시면 케이프 파나막스, 수프라막스를 작년 12월 말에 거래했던 실적을 보이는데 수프라막스까지도 이제 중대형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선박들이 거의 대부분 하반기 때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나막스 수프라는 이제 곡물 부분에서 전통적인 건화물선 수요가 받쳐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건화물선 시장의 수요 변동량이 많으나 다양한 안정세는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선 시장입니다. 선대증가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물동량 증가가 좀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도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에 상반기 때 마이너스 운임, 그러니까 연료비만 회수되면 이제 배에 이제 화물이 실는 거고 다른 비용들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운임을 이제 지키는 건데 그게 하반기부터 이제 우럭 전쟁의 효과로 톤마일이 증가하면서 회복을 했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맞겠다라고 작년 12월까지 전망을 했고 그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전망과 좀 업데이트 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게 1월 4일날 그 해수부 조선환 장관님께서 VIP께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이것만큼 정확한 전망 정보가 없다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을 포함한 국제문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불황기 대비 경영 안전판이 마련됩니다. 아까 장관님 설명이 있으셨고요. 조금 이제 지나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물류 대란 때 보셨다시피 수출에 대한 그 물류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 못난 부분에서 부정기선으로 우수선화적 인증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시장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23년 하반기에 선박금융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준비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HMM의 민간 인양 여건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강조가 있었지만 해양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2월 달에 지금 수립이 된다라고 예고되어 있는 국제해운 탈탄소 대응 전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이제 초격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저탄소 무탄소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도 있고, 나아가서 이것을 보급하고 한국 해운의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산업 육성 지원으로 폐선 보조금 정책이라 불렸던데 이제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혜택도 금리를 낮게 이렇게 그러니까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제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위 2D라고 하죠. 디카보네이제이션, 탈탄소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디지털 전환이 있는데, 먼저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환경 규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분석과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규제 강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보를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솔루션이 없는 게 이제 지금 기술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요. 물리적으로 기술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과 동시에 이게 경제적 타당성을 맞출 수 있느냐는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 단절돼서 칸막이 안에 자기 전문 분야에 매몰되게 되면 이런 투자 활동에 장애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협력체계 강화는 먼저 거버넌스가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거버넌스가 이제 존재는 하는데 별로 이렇게 업계에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알리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도 고위급 협의체로 통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전문가 협의체들이 실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붙였는데 3O하고 3C가 있습니다. 3O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입니다. 그래서 항로 최적화, 운영 최적화, 컨테이너 박스의 최적화가 굉장히 고도화 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 BL, 그 다음에 이 플랫폼 트래킹 서비스도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화주 상생 경영 문화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공정위하고 선사 간의 이 분쟁이 행정법원에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공동행위를 용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당국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가 힘들 때는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잘못된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2심 판결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 때 벌어졌던 어떤 다양한 분쟁들이 이제 실제로 분쟁 해결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기보다는 좀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 과정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탈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선사들이 공급 조절을 공동으로 할 요인이 그만큼 큽니다. 투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화주가 운임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지금 ESG가 대세인데 특히 화주 기업에서 ESG 경영 지표에 이런 선화주 노력이 반영된다면 좀 제도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그 선박 금융 파트의 그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선박에 투자를 했을 때 가속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그 생기는 손실만큼 이전을 해서 그 모기업 투자자의 모기업의 손실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저희 KMI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1천억 원 상당의 선박 투자를 할 때 이거의 모자금으로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법인세 감면이 한 최대 50억 원 정도입니다. 5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는 대신에 경제적인 효과가 소득 창출액이 530억 원, 연 인원 125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가 올해 도입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과 고용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런 산업을 지원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해관계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를 포함해서 연구자들과 학계에서는 인재 양성과 연구를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개발원의 김태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해운 쪽 2개하고 항만 쪽 하나, 그다음에 물류 쪽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련한 얘기가 3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우리나라 관련한 제가 발표하는 연안 관련한 것이 이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주제가 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널뛰는 의미가 좀 있는데 로컬로 잠깐 왔다가 다시 글로벌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국정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해수부에서 확정을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검토 배경, 그 다음에 공영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국내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전환 과정,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법제도 필요한 정비들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도입할 때 어떤 고려사항과 장기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안여객선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항만이나 물리 쪽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항로는 일반 항로, 보조 항로, 중공영제 항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항로는 민간 선사들이 이제 수익성을 내고 있는 그런 항로들이고요. 보조 항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민간 선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항로입니다. 중공영제 항로는 2018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일반 항로 중에서 적자가 연속되거나 아니면은 일일 생활권 항로가 구축이 안 된 그런 항로들에서 정부가 2019년부터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항로는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항로는 77개 항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조 항로는 27개 항로, 그다음에 중공영제 항로는 19년도에 24개, 22년도에 8개,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항로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중공영제 형태로 다시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연안여객선 항로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항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정부가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면서 공영제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2022년도 들어서면서 공영제가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여객선사들이 더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런 요구들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부가 조금 그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모두 다 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비수익 항로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국가 보조 항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공영제를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보조 항로의 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해안하고 주로 남해안 쪽에, 물론 이제 그쪽에 이제 섬들이 포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항로에 대해서 그 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영제 필요성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이유 외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의 효과, 그다음에 시설 투자 관리 체계성, 교통 체계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민간 그 사유화에 대한 부작용 방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개념은 그 도서 주민들의 해상 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운영하는 항로를 우리가 공영 항로라고 보면 이러한 제도를 연안여객선 공영 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영제는 단계적으로 좀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항로에서 그 적자 항로나 그 실패 항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렴을 해야 될지, 그리고 유인 도서 중에서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는 소외 도서라고 하는 것들이 또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목표로 2025년까지는 국가 보조 항로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소외 도서 항로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중공영 항로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면 단계적인 어떤 정부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사례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지금 신안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일본도 후쿠오카시에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육상은 발빠르게 공영제가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 그다음에 경기 광주, 대전, 충남 당진 이런 곳에서 버스가 공영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보조 항로를 목표로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도 4년도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그 공영제를 운영할 기관들을 그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영제 전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3년부터 4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좀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필요한 그 인력들이 각 항로에 좀 투입이 돼서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025년까지는 본격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도입이 되면은 기존에 그 민간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안전운항 그 관리 시스템이 조금 체계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운영의 체계성이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제도 정비는 해운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규칙, 내양형 업무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영제 도입 시의 고려 사항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제가 갖고 온 사례는 영국 사례입니다만 영국에도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무시하는 사례가 이제 페리 문제다. 그래서 육상만 우선하고 연안 쪽은 이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영국에서도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낙후 지역에서
첨단 교통의 어떤 테스트 베드의 시장으로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말씀드렸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고 탄소 중매 거점 역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역할, 그다음에 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할, 해기 전승에 대한 역할, 민간 항로가 보조 항로의 표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모범적 설계를 좀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10분 동안 발표하는 와중이었는데요. 로컬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다시 글로벌 얘기로 항만 쪽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기열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20년 항만 물동량 실적과 추이 그리고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2020년 지난해 항만 물동량 실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2023년 금년도 물동량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국내 총 물동량의 경우에는 2021년 대비 약 2.6% 감소한 15.4억 톤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달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4, 5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 그리고 하반기에 발생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는 항만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물동량의 증가세가 대부분 감소했고 특히 9월 이후에는 3개월 연속 물동량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별 물동량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항이 이제 약 4.3억 톤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을 포함한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등 상위 5개 항만의 비중은 지난해와 유사한 이제 2021년과 유사한 7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이제 총 물동량 중에 이제 총 30개 모역항 중에 13개 항만이 물동량 증가세를 보였고 주요 항만들이 포함된 17개 항만이 이제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연탄 가격 상승 그리고 철강 경기 등의 악화로 관련 품목 의존도가 높은 항만 물동량 위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국인 미국 등과 같이 이제 경기 회복과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원유 수입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0.2% 감소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석탄의 경우에는 이제 유연탄 가격 상승과 태풍 흰남도의 영향으로 제철 산업이 일부 마비되면서 이제 전년 대비 약 5.7%를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소비 위축과 환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및 연안 물동량의 증가로 보합세를 나타냈고 철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상승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과 이제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약 3.2%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컨테이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에 3천만 TU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약 4% 감소한 약 2,885만 T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의 불안정 지속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 당진항, 울산항 모두 감소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이제 전년 대비 해상 물동량의 경우에는 약 1.3%, 항만 물동량은 1.5%를 증가하여 해상 물동량은 약 2.4억 TEU, 그리고 항만 물동량은 약 8.7억 TEU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환정 물동량의 경우에도 2021년 대비 1.5% 증가한 2.2억 TEU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2020년 대비 좀 증가세가 높았는데 전쟁과 제로 코로나 정책, 물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금년에는 좀 둔화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보시게 되면은 상하이 항만이 2022년에도 약 4,700만 TU를 처리함으로써 부동의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싱가포르 2위,
민부항, 선전항이 3, 4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진화대 대비 물동량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7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감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130개 항만 중에 약 140여 개 항만 중에 65개 항만이 증가를 했고 75개 항만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로테르담이라든지 엔트워프 브리지게 같은 경우에는 유럽권 항만의 경우에는 이제 항만 파업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감소한 부분이고, 그 외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싱가포르항, 부산항, 홍콩항, 포트클라항, 탄중 펠레스파스와 같이 주요 한적 항만의 물동량이 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산항과 탄진항의 물동량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 180만 TU 정도가 차이 났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격차가 약 20만 TU로 감소해서 내년에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금년도 항만 물동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물동량은 이제 지난해 2022년 대비해서 약 2.4% 증가해서 15.8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수준은 2021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항이 약 3.8% 증가해서 4.5억 톤, 광양항 2.1% 증가, 울산항 3.6% 증가 등을 포함해서 주요 항만 포함해서 약 14개 항만이 물동량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신규 화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석탄을 포함한 6개 물동량이 증가가 예상되며 자파, 양곡, 모래는 부합세 지속, 철강과 관련된 품목은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약 2.4% 증가한 약 금년에는 2,950만 TU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물류의 원활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 가능성 등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확대와 글로벌리 자국 생산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대한 하방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동량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이제 동반해서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23년도에도 과거 대비해서 그 증가세가 높지 않은 2.3%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컨테이너 부분입니다. 유류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수요, 전환 수요 증가라든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략 비중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석탄은 지난해 제철소의 물동량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라든지 강원도권의 신규 석탄 발전소 가동에 따라서 수입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은 자동차, 건설 등 전방 산업의 경기 악화와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수입 물동량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고, 자동차 역시 소비 위축이라든지 미국 IRA 시행의 영향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역시 이제 조선업 시황 회복에 따라서 선박 건조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 자동차, 전방 산업 경기 분야에 따라서 물동량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고, 기타 광석 및 화공품과의 경우에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전략 비중 등에 따라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경우에는 건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파 및 양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부합세가 전망되고 있고, 모래 역시 바다골재 채취 규제에 따라서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철은 탄소 중립 정책 시행에 따른 전기료 생산량이 증가 등으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목재의 경우에는 건설 경기 둔화 그리고 민간 소비 위축도로 한 3%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에는 역시도 2022년 대비해서 약 2.3% 증가해서 금년에는 약 8.9억 TU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는 전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정 물동량은 2.4% 증가한 약 2.3억 TU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코로나 확산 및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감소 영향, 그리고 산업 생산 회복의 지연 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약 1.8% 증가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미의 경우에는 고강도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에 이제 본격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소비 및 수출 감소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물동량 관련된 이슈 외 기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부도 생산성이 이제 선박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우에는 전체 선형에서 19년 3분기에 시간당 70.3회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2020년 3분기에는 60.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이제 18년 1분기에 시간당 103.1회의 생산성을 기록한 이후에 3분기까지 2020년 3분기에는 74.4회로 확 줄었습니다. 2020년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기항 척수 감소, 평균 하역량 및 하역 시간 증가 및 글로벌 물류 대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입출항 선박 및 대상 하역 추이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 상으로 보시게 되면 2016년 대비해서 8,000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의 비중이 약 9% 이상 증가를 하였고, 2020년을 기점으로 전체 평균 하역 시간과 평균 하역량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에서도 금년도에 부산항 선박 생산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물류 여건의 개선으로 소폭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제 시간당 100회 이상 정도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 대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의 생활 물류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교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시장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항만 부분에서도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에 신규 생성되었던 이제 풀필먼트 수출 거래 구분 고도에서 항만 부분의 풀필먼트 수출 비중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수출 9.1억 달러, 수입 47억 달러로 총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56.5억 달러입니다. 운송 수단별로 보시게 되면은 2020년 항만은 약 8억 달러로 14.1%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항공회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부분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입 비중이 2020년까지는 약 5%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2021년에는 이제 14%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풀필먼트 수출에서 이제 항만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이제 항만의 역할, 항만 물동량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 내 풀필먼트 센터라든지 수출입 전용 단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물류회사 본부 이영경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크게 이제 물류 환경들이 이제 변화된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물류를 읽는 방법 중에, 공급망을 읽는 방법 중에 4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물류와 공급망은 어떤 거에 주점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색선은 국제 유가, 이제 3개로 표현되고 있는 국제 유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박양수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그 소비자 이제 그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발생됐을 때 운송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런 거로 인하여 원유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잠깐 보시면 엄청나게 급상승 상향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면 우리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서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시과제로 뭘 했냐면 5단계에 걸쳐 가지고 시결 분석을 했습니다. 약 15년 정도의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모델링을 했고, 그렇다면 이런 이제 그 유가가, 국내 유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여질까라고 봤더니, 지금 저희가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래쪽에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된 거는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GSCPI라는 게 있습니다.
GSCPI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운송 비용, 항공이나 해운 운송 비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PMI라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구매를 했는데 이 물건이 얼마나 지연돼서 오는가를 합쳐진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위험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운송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원유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물가 상승이나 경기체가 일어나면 보통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 공급 확대를 하고, 아까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되다 보니 원유가가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GSCPI가 안정화를 같은 값을 보이는구나, 이 수치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물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지수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라는 관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바라볼 때 딱 볼 수 있는 지수가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우리의 이제 그 물가 지수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재앙이 일어나거나 경제 위기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변화가 생기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고, 항상 이 지수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제 보셨던 코로나가 딱 생기면 딱 이렇게 이제 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유가도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송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 컨테이너 해상 운송 비용을 살펴봤더니 우상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에즈에 걸렸던 이제 그 에브 기브노 했을 때도 훅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항만의 정체가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높은 이제 컨테이너 운송 비용을 보였는데, 최근에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그래프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패턴을 파악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방금 보였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그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물류비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송 비용입니다. 그럼 해상 운송 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전체의 물가나 재하 비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들을 조금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이런 변화가 생기는 순서가 있는데, 보시면 전쟁이나 코로나가 발생했더니 통제 조치가 어떤 의미가 일어났고, 나중에 수요가 안 들어오고 계속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운송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공급망 재편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아까 그 최상희 부원장이 발표했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선봉량 부족하네, 갑자기 선박 발주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상하지 못한 선박 발주를 했을 경우에 어쩌면 운임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은 고려를 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발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급망 재편이 왜 어려운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서플라이어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한 38%의 어셈블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단순하게 재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무조건 공급망 전략은 가격을 저하시킨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할까를 하다 보니 아웃소싱, 가장 노동력이 싼 뭐 중국으로 갔다든지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절이 생겼을 때 더 운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영향이 크다 보니 이제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됐는데, 아까 앞에 그림을 유사하게 보셨다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브랜드 쇼어링.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방국가 경제 블록화를 하겠다. 더 이제 우방국끼리만 더 결합을 해서 더 심하게 이제 결합을 해서 하여야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류 이슈를 읽으려면 우리가 이제 공급망 전체를 해석하는데 그냥 펼쳐놓으면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쪼개서 보는 게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퍼스트 마일 부분은 정책이나 원료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따지면 생산 공장까지 와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라스트 마일은 아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배송되는 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미들 마일,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항만함과 공항 먼저 원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변화가 크면은 파장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정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제 간 운송되는 정보가 움직이다 보니 이 플랫폼에 담겨야 정보도 굉장히 담아내기도 힘들고 연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들마일을 고도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을 좀 봐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통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통신이 연결이 돼야 정보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G, 지속 가능 이제 경영을 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지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쪽 그림이 사이버 보안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같은 키워드를 퍼스트 마일부터 엑스트라 마일까지 그렸는데 이제 새로운 전략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전염병도 생기다 보니 다 안 맞습니다. 이래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예전에는 가격을 적게 하려다 보니 재고를 적게 가져가야 전체적 비용이 줄었는데 이게 단절이 발생해서 물건이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니 이게 지트 전략이 틀려버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엄청 크고 대형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렇게 크게 좋았는데 그래야 규모의 경제라고 했는데 이게 가져갔더니 이런 뭐 수요 대응이 안 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지면 기술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 미들마일이 좀 더 이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 부분에서는 이제 배송 로봇이 조금 자율주행되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배송 로봇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도시형 창고가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물류도 이제 사이버 테러라는 부분을 조금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 그 ESG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미들마일 부분에 운송 왜 공급망 루트가 새로 이렇게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러우크라 전쟁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트부르크 항이 이제 러시아 쪽이 막혔고 그리고 이제 그 블라보스토크 항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루트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러시아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찾아내는 곳이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갔습니다. 이건 다행히 이 러시아는 트럭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트럭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라인을 차고 갔고 이렇게 이제 운송 루트가 바뀌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면 대응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단절이 생겨서 루트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신규 제품이 많아졌을 때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각되니까 2차 전지 생산 거점이 예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집중됐었는데 최근에는 확장되고 있는 곳이 슬로베니아의 크로아티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리에카의 쿠팡이 해당 이제 항만인데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됨으로써 하주 공장이라는 게 확장이 되면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파트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했던 사이버 보안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발생하는 시점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자주 발생하는데 저기 빨간색을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해커들이 장난치듯이 이렇게 들어왔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가 사이버 전쟁으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디지털로 먼저 이제 멈춤을 만들어 버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쟁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게 단순하게 해커 공격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랜섬웨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전쟁까지 고려해야 되는 단계까지 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업거에 이제 기술 발전을 잠깐 보시면
이제 약간 형태가 바뀌는 게 비대면이 발달되면서 자율주행, 뭐 자율운항 뭐 이런 쪽에 그 오토노머스 부분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이제 협업 로봇이나 로봇 형태가 바뀌면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어디든지에서도 분석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플랫폼상의 분석을 어디든지 있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되는 그런 이제 지속 가능성을 받침할 수 있는 기술까지 들어가는, 여기 따지고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기술을 보면 어쨌든 멀리 있어도 어디 있어도 디지털화가 되어서 거기를 최대한 분석할 수 있는 세계가 와야 된다라는 기술들이 적합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에제이즈 투비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설명 잠깐 했는데 예전에는 원료 소싱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형 업체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게 생산 라인이 멈추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됐고요. 지트 재고 전략이 틀려지니까 그거를 리쇼링이라든지 안전 재고 전략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 이제 수요 예측 방법론을 가지고 안 되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비대면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규모 첨단 시설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한 물류 인력 투입보다는 조금은 다른 이제 그 비자 산업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협업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세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술적으로는 이기종 기술이라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아주 가시화될 거고, 통신 기술은 더 발전될 거고, 그리고 이걸 접목시킨 전략 기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기술들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자율화, 디지털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오를 거고, 그리고 전략이라는 거는 새로운 개념의 재고 전략, 아까 단순한 재고 전략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재고 전략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ESG 지표 관리라는 가이드라인하고 지표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되는 세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션이 해운낭만 물류 3개 세션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아마 우리 전망대회를 2009년 시작하고 처음으로 합쳐져서 합동 세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발표하는 주제를 압축하기가 힘들고 주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발표 시간도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이 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4시 반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한 4시 반 정도, 4시 한 40분에 최대한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애드립은 최소한 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3분의 지명 토론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이렇게 각 분야별로 업계, 학계, 그 다음에 정부 한 분씩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행 부산항터미널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항만 부분의 이슈라든지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상화 인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 물류와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진실 해양수산부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국제에서 갑자기 국내 했던 그 연안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명 토론을 마치고 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셨던 네 분을 같이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저희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각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6분 정도로 토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좀 짧게 해주셔도 괜찮지만 가능한 6분 정도, 7분 이내에는 좀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는 발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항만하고 물류하고 황 사무관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정영 대표님, 송상하 교수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황진실 사무관입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엔데믹과 그다음에 도전과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안해운 수건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는 김태일 단장께서 정리를 해주신 만큼 저는 한번 연안해운을 둘러싼 도전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크게 두 블럭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환경 변화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 기대입니다. 먼저 오늘 고병욱 본부장님이 발제해 주신 바와 같이 해운시장은 탈탄소화와 디지털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전기 추진선 등 이제 친환경 선박 등 그런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연안해운 분야에서는 안전 등의 우려로 신기술 도입이 더딘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들 코레일톡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 연안해운 분야에서는 길찾기 정보가 카카오톡 그런 서비스와 연결되지 않고 있고, 전화를 해야 결항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예매는 웹사이트에서 일부 선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 대비 ICT 도입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 기대는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인 줄만 알았는데 국내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특히 오지 캠핑 등 섬을 찾는 관광 수요도 아주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객선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2021년 9월쯤에 취항했었던 울릉크루즈의 경우는 울릉크루즈라는 여객선이 새로 취항을 했더니 울릉도의 울릉도의 관광 인구가 사상 최대를 돌파했습니다. 22년도 연에 42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객선이 그전에는 도서민의 이동수단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연안해운이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식 편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버스나 철도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이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증가되는 국민 요구와 환경 변화 대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연안해운 사업자의 산업계의 체질은 다소 약한 상황입니다. 연안 여객선사 50%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약 60%가 보유 선박 2척 이하로 굉장히 이제 좀 개별 선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 등의 선사 경영 악화 요인도 아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연안 여객 선사들의 지원 요구라든지 그런 강도가 사실은 증대될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태일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셨던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사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1의 목표는 섬의 항로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영제 수혜 대상이 도서민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영항로에서 탄소중립 항로를 운영하는 등 수익을 넘어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유사시 민간선사에게 예비선을 용선하는 등 민간선사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선사가 코레일톡 등의 이런 기술 혁신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혁신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고, 위기를 발판 삼아서 도약하는 레빗 점프의 해라고 합니다. 저희 정부도 연안해운 선사가 보다 국민 기대와 환경 변화를 활용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압축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섬 출신이라서 일일 생활권이라는 그런 보편된 복제가 모든 섬 주민들한테 당연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영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항만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주는 해운 산업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해운과 항만의 영향과 향후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컨테이너 선사의 수익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컨테이너 선사들은 21년에 이어서 최대 식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22년 7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초호황 시기는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사들의 수익 개선 요인은 내부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인 전 세계 물류 병목 현상에 따른 최화 현상으로 운임 인상 영향이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2020년도에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500만 TU가 줄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500만 TU가 더 많이 운송되었고, 이에 따른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쪽은 수출입 화주입니다. 특히 저가 화물과 소규모 화주들은 상대적으로 원가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커지고 선복을 확보할 수 있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투자라든가 경영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입장에서는 장치율도 증가하고 야드 제조작 횟수도 증가하고 선박 생산성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사들 대부분이 보관료라든가 부대 수입이 증가를 하여 수익성에 많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특이한 점은 2020년도에 터미널 투자를 하지 않다가 21년도로 미뤄서 21년도, 22년도에 운영사들의 자산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은 해운 호황으로 해서 터미널 자산과 물류업체 인수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MA CGM이 LA 터미널 운영권을 대사원 사례하고 MOL이 LA항 트래픽 터미널을 재매입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인수를 할 때는 영업권이나 현금 흐름보다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구조적인 인적 개혁과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효율화가 중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들 캐리어나 RTG로 운영하던 것을 ASC나 ARMG를 도입해서 자동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암벽 작업과 연계해서도 이송 장비를 풀링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해서 신규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고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터미널 내부적으로도 IoT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동 장비 간의 위치와 운전 상태를 파악해서 병목 현상을 줄이고 각종 작업을 연결해서 효율성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접안 중이거나 예정된 선박들과 작업 컨테이너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야드 장치장 내 최적의 위치를 찾아 제공함으로써 야드 재조작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항만 물류 업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산업화 이후에 처음으로 감염병 팬데믹에 의해서 물류망 붕괴와 물가 상승 등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륙 운송망이라든가 항만에 종사하는 적정 인력 확보 유지에 대한 국가 전략 인프라 차원의 대책을 수립을 하고, 화주는 감염병에 의한 공급망 차질로 안정적인 물류자원 확보 전략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사는 안정적인 일관 서비스 터미널 자원 확보 전략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선사는 코로나 기간 중에 원양 항로의 대형선을 수용할 만한 여유 시설을 갖춘 인근 항만을 찾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사가 항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 항만에서 자영 터미널을 가지고 있거나 유리한 터미널 계약을 확보한 선사들은 선박의 외항 대기 일수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었고요.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위한 항만 터미널과 내륙 운송망 등 안정적인 일관 서비스를 위한 자원 확보 재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와 GTO의 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 집중화, 수요 공급 균형이 해법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터미널 운영사와 GTO는 이번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바가 있지만은 터미널 확장 정책에는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운영 측면에서 장출이 증가하고 제조작 비율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채선율이 증대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 개선과 항만 효율화 등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한 균형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해운에서 두 가지 변화 사항에 대해서 항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전기선 해운에 적용되는 유럽 경쟁법이 내년도 4월 달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화주하고 선사가 의견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쟁당국에서는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에서도 얼라이언스에 대한 견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항만에 대한 영향은 신생 터미널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은 허브 항만에는 좋지 않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물량 집중보다는 물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부분입니다. 이중연료 선박과 메탄올 추진 선박의 발주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EU에서는 탄소 배출공 거래 제도에 메탄과 질소 산화물을 포함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만 해도 메탄올 추진 선박이 118척이 발주가 되었고 24,000TU도 12척이나 발주가 되었었습니다. 항만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의 우리 항만의 항만공사들은 친환경 연료 공급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이 각종 위기 시 특히 이제 해운항만 물류 부분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계속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닐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든 준비를 하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와 공급망 관련해서 송상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2021년 아마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물류 대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때 단순히 이게 선박의 이슈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공급에서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이슈가 생기거나 그렇게 한쪽 방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에 조금 더 문제가 있으면서 수요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양방향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사실 에너지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민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가 왜 생겼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랐죠. 사실은 단순히 우리는 전쟁 때문에 LNG 공급이 덜 되니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ESG 전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이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LNG라든지 석탄을 못 쓰게 만들면 암모니아가 생산 안 되는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LNG와 그 석탄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질소 비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없으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농업 생산이 떨어지면 결국은 식자재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각 분야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연결성이라는 것이 커지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를 자꾸 건드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LNG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에 결국은 이상 고온으로 LNG가 더 이상 뭐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지금 잠시 한숨은 놓고 있지만 아마도 이번 여름에는 폭염이 다가와서 폭발적인 전기 수요가 생길 것이고요. 에어컨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잠시 위기를 벗어났을 뿐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뭐 알루미늄 생산 비용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1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격 폭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또 온도가 오르지 않으면 다행히 또 그 문제는 2월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 얘기를 듣고 뭐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 자체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물류 파트에서 그 이영경 본부장께서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산업과 어떤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신 부분들은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런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저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해수부나 KMI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단순히 이제 물류와 뭐 어떻게 해상 운임을 예측하는 레벨을 넘어서서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예를 들면 AIS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 정체 예상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좀 나서 가지고 단순히 공급망 분석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KMI 같은 곳에서 이런 그 경제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작업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내 주요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영경 본부장님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측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 가장 최근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해운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예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해운항만 물류가 오늘 통합 세션으로 운영이 돼서 약간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해운항만 물류처럼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항만 적체, 그 다음에 해운 선박의 대기, 해운 운임의 상승, 공급망의 어떤 붕괴,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잘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성이 또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번에 실제 절실히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명 토론 세 분의 좋은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시간을 10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오늘 발표가 네 분이서 아주 짧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내용 속에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또는 토론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해주신 분이 있으면은 한 3분 정도 받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몇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한국 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광렬입니다. 김태일 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혹시 아까 아직 해수부에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공영제의 적용 범위와 그 방법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 결국 보조금 정책이 될 텐데 KMI 차원에서라도 혹시 해놓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그 공영제를 운영하는 조직의 형태와 관련해서 이게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자체별 분산적 어프로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연안여객선의 운항 관리와 연안여객선의 검사는 해상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규모화를 위한 어떤 그 전국 베이스의 어떤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건지, 검토해 놓으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아직 검토가 안 됐으면 김태일 단장님 개인 사견이라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수부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내용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사실은 이제 국정과제 내용이 일부분 릴리스가 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산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의 공영화가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27개 보조 항로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해도서 40여 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항로에서 계속 어그러지고 있는 그 중공영제 항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렴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해수부 방향은 27개 항로에 대해서만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25년도에 목표 년도로 삼고 이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갑니다. 그런데 조직 형태도 사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콤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관리 인력들이 이제 물론 콤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서 하는 거는 안전관리와 운항을 같이 한다는 또 예전의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개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항만국사의 김정훈 과장입니다. 책자로 61페이지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컨테이너만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긍정적 요인은 현재 이거는 장기적 또는 굉장히 확률이 낮은 지금 요인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 요인은 현재 단기적 올해 한 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상으로 컨테이너 물동이 2.3% 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모형값이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2.3%라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공급망 다변화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현재 완화를 시켰고, 이 역량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내지 1분기에는 물동량에 대해서 조금 감소할 역량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기존과 대비해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뭐 장기화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역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앞서 총괄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전망에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 이러한 역량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 역량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물동량 감소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회복적인 모습이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망을 예상치 못한 형태의 패턴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화주들이 과거에는 앞서 공급망 에서 이제 이영경 박사님께서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셨다시피 안전 재고가 아니라 최소 재고 유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고보다는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최소재고가 아니라 안전재고 확보의 청수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 물동량이 좀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화되고 있고 중국 물량이 이제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금년 대비해서는 증가하는 2.3% 정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좀 토론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연안여객선 공영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마 이런 걸 진행을 하시면서 뭐 중고선을 도입해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조 선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 이제 세계에서 조선 1등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다른 발표도 있었지만 디탈라이제이션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카보네이션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연안여객선의 중공영제를 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선박이 개발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돼서 그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선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술들이 이제 그런 배들이 아마 중형 혹은 소형 조선에서 건조가 될 텐데, 산업의 그 발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어떤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개발이나 상승 효과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아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태일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뭐 교통의 확대와 그다음에 기회의 제공이라든지 관광 이런 거 외에도 기술의 발전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해운회사나 주는 공영제가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나 혹은 별도의 기관이나 뭐 해운 회사들의 어떤 연합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의 파이낸싱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가 되시면 금융하시는 분들이나 뭐 해운하시는 분들, 조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그 활용하시는 국민들한테도 복합적으로 국부가 전체적으로 국내에 녹아들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토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KMI가 연초에 그 하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뭐 기다리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오늘 앞에서 기조 발표하신 두 분 포함해서 좋은 발표 또 토론도 정말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병욱 박사님께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양 수산이다 보니까 이제 관점이 우리 해운 하시는 분들 또 물류 하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이정행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2020년부터 이 코로나가 와서 수출하시는 분들, 무역하시는 분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관점 자체가 그분들에게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무역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내년, 금년 그리고 또 최소한 한 5년까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시절에 정시 도착률이 뭐 30% 떨어진다든지 또 운임이 5배, 10배 올랐다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 박사님 내용에 안정적인 그 운임이 또 떨어지고 뭐 등등해서 추론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화주는 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또 연결시켜서 고 박사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금년 포함해서 몇 년 내에 다시는 우리 그 정시 도착률이 떨어진다든지 운임이 5배 뜬다든지 이런 일은 뭐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남중국해도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내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 박사님 좀 좋은 의견 소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윤영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관점이 저희가 해양수산이다 보니까 산업이고 공급자 관점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화주들이 물류 니즈상 필요한 그 정시성을 꼭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저렴한 운임 수준에서 운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지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사들이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 물동량 감소가 이렇게 모니터링되고 전망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처음에 디클레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철수하는 상황에서 다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백주화되고 풀로 가동했는데 이제 공급이 못 따랐는데 아까 이제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조적인 정체 상태로 가는 데다가 경제 소프트웨어로 물동량 증가가 예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때 발주했던 이제 대량의 컨테이너선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어느 수준에서 이제 공급을 줄일 것이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격을 움직이지 그러니까 고정시키고 공동행위죠.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빼서 선복을 줄여서 조절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슨하게 줄일 수도 있고 아주 타이트하게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장에서 선사하고 화주하고 물류기업들하고 협상을 하고 선복 배정할 때 운임 협상력의 변수가 될 텐데 그 이제 김윤영 교수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지금 글로벌 이제 규제 당국의 경쟁 질서의 레짐 아래에서는 선복 조절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게 정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소형 선박들이 갈 때보다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감소군항까지 겹치니까 화주들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려는 있으나 지금 FMC하고 24년에 있는 아까 플로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EU 경쟁 당국에서의 규제 그 한번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적용 유예를 시켜줄지 진짜 경쟁법을 적용해서 공동행위 못하게 할지 이 변수도 살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제 당국의 프레셔 때문에 압력 때문에 함부로 선사들이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돌아가서 공부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시간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도 이미 좀 예정된 시간보다 17분이 지났고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도 또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물론 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질문 발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간도 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번에 저희들이 이 통합 세션을 할 때 좀 더 시간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 순서,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차게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토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아쉽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올해 그 전망대회 통합 세션에 대한 모든 토론을 마치고요. 오늘 있었던 내용들이 업계나 학계나 정부에 조금이라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좀 더 알차게 구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